네, 금요일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1시간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핫한 뉴스 무엇인지 또 오후장을 잘 정리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님과 세 가지 상황실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앱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참 많은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사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K배터리도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라고 하면서 최근에 또 주가 상승 보였던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보니까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이 미국의 법이 국내 기업들에게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법안의 그 예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럼 전기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 그만큼 보조금을 몰아서 주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북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소재 부문에서는 점차 그 미국산의 그 비율을 높여야지만 이번에 그 시행하는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미국산을 채택하는 비율들이 자동으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이제 그 법 테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이제 그 생산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도 되어 있고 또는 그 미국의 이 업체와 이미 조인트 벤처까지 완료한 회사들에게 당연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그러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외국인들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보조금을 받을 때 업체당 20만 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게는 그만큼 이제 또 기회가 좀 열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는 그 제조 단계에서부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현재 법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 전기차를 이번에 구매할 때 7,500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할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픽업 트럭일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까지도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픽업 트럭이 점유율이 높죠. 근데 8만 달러면은 지금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까지도 이제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부분의 픽업 트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고차, 중고 친환경차와 관련되어서도 4,000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큰 틀에서 결국에 전기차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데 앞으로 10년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오늘 관련 뉴스를 찾다 보니까 중국 BR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급할 것이다. 독일에서 이르면 8월 출하다라는 이게 중국 언론사의 한 보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외에서 나온 곳은 없어 보이긴 하나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LG엔솔, 테슬라 이 둘의 관계에서 BYD가 끼어든다? LG엔솔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결국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처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 위협이 될 수는 있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 벌어지지 않았는데 좀 염려해서 투자를 꺼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BYD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동안 업계에서 설은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납품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쪽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있었는데 이번에 그 6월 초에 비아디 부사장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는데 아마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게 그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입니다. 근데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를 주력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공장인데 이번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게 그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가지고요. 비아디가 새로 개발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리튬 인산철 기반의 배터리인데 부피는 기존 대비해서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개선한 배터리라고 현재 비아디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리콜을 이제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테스트 파일럿 모델 정도만 아마 납품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뉴스를 걱정해서 내가 LG 엔솔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는 네네. 아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5개월 만에 우리 시장에 돌아온 외국인들이 뭘 샀나고 보니까 이 인플레 감축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인지 LG 엔솔, 삼성 SDI를 좀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지 오늘 이 하락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까? 한 줄 평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갖고 싶다 전기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도 살짝 담겨져 있는데요. 주변에 그 차를 이제 새로 구매할 이 예정이 있는 지인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차 또는 전기차를 고려할 정도로 맞아요.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차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적인 방향성은 이미 글로벌리하게 정해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다라고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계 창구에서 지난 이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로 놓고 봤을 때 8천억 원 이상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적인 흐름을 그리고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성향보다는 어느 정도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로 현재가에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구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 그러니까 45만 원 부근에서 이하에서 모아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55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이런 추세가 좀 꺾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소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이탈 시에 매도하자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이라고 꼽았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하반기가 기대된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면서 목표가를 올린 국내 증권사들은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골드만삭스는 어제 이제 오후에 저희 시간으로 오후에 네네. 나왔는데 또 셀트리온을 여전히 매도하는 의견은 변함없다라고 매도 리포트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왜 똑같은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의 차이는 유독 나는지 관점 차이 어디서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국내 증권사들과 그다음에 외자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기업을 분석하는 그 뷰가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시장에서 먹힐 만한 재료에 대해서 많이 좀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게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피어 그룹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지금 저렴한 구간인지 또는 비싼 구간인지를 좀 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국계 증권사, 뭐 국내 증권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이론을 공부한다는 측면 또는 섹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목표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맹신해서는 우리가 아마 그런 맹신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 계좌가 굉장히 박살나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적인 차원으로만 증권사들 리포트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점 차이다라고 했잖아요. 셀트리온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순항 중입니다. 네. 상반기 1조 원 찍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실적이라는 무덤을 다 피해 갔어요. 네. 2조 클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셀트리온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게 거의 기정확실화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 그 추이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영업을 하고 있는 업황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도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유일한 악재는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외작의 리포트,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악재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5,96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990억 원을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다라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그 매출 비중에서 램시마 IV랑 그다음에 트룩시마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램시마 IV 같은 경우는 41%를 차지를 했고요. 트룩시마는 20% 정도 이제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이런 식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 다변화도 이미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계속 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리고 있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얼마 나오지 않은 제품이죠. 근데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현재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의하면은 유럽 5 국가에서 9.1%의 그 점유율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SC와 IV에 합쳐서 총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63.3%를 이번에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이유를 조금 더 뜯어봤더니 자체 생산 물량을 점점 늘리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3.4%나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마감에 산다에서 어제 셀트리온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 장은 좀 아쉽게 파란불이 그렇게 그쵸. 내에 들어와 네. 있거든요. 여기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반기를 보고 더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항상 셀트리온은 잘 나갈 때마다 이 외국계 증권사의 뭐 매도 리포트라던가 뭐 공매도 블록들 뭐 그쵸. 여러 가지 네네. 악재들이 있어서 오래 가져가기가 되게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굳건하게 가져가 볼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흔들리는 건 주가일까 마음일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외국계의 리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외작의 리포트를 너무 신경 쓰지는 말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외작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또는 그 전부터 이제 찾아봐도요, 대부분의 코멘트가 비슷합니다. 항상 그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 그다음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단어만 살짝 다르지, 사실 그 이제 큰 줄기를 놓고 봤을 때는 5년 전부터 큰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이런 노이즈성 이슈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형주는 무조건 장기 이평선을 뚫는 시점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굉장히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남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만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현재가에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19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좀 모아나가는 전략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매수 추천 가격은 19만 원 이하로 제가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목표 가격
금액은 30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17만 원을 손절선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건 주가일까 내 마음일까 너무나 너무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연속된 실적, 그 실적이 어떻게 연속이 됐느냐? 잘 연속됐습니다. 이번에도 6개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은 DB하이텍. 어쩜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었는지 그쵸. 그 실적부터 볼까요? 네, DB하이텍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 이제 상승률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5%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3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나 증가한 수치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4,357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나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지 한번 그 면면을 좀 살펴봤더니 파운드리 고객 수요가 현재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다시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고환율로 인해서 현재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8.9%나 이번에 좀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이런 식으로 좀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LCD 수요 둔화 속에서도 설계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서 16%를 차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설계 사업 부분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왔네. 오랜만에 DB하이텍의 주가 좀 볼까 하고 차트를 열어봤다가 놀랐어요. 그쵸. 네. 네. 실적이 오늘만 반짝 잘 나온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6개 분기 연속인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 팹리스 사업 분사를 검토 중이다. 우리가 또 싫어하는 그 분할 분사 이야기가 그쵸. 이 회사에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갔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워낙 주가 자체가 이미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연초에 안 좋았었는데 이런 그 분할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지수 또한 이런 식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팹리스와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물적 분할 이슈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지분을 매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 공정위원회가 이제 DB그룹에다가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늘려야 되는데요. 현재 DB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의 지분을 12.4%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까지 지분을 늘리려면은 그만큼의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DB그룹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장은 염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시장은 현재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최근에 주가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 반대만 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싶어요. 지금 이 DB하이텍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서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표를 그쵸. 모으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호실적이라는 걸 보고 갈까요? 불안한 분사 때문에 피하고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DB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재테크 2등 시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1등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치인들이요.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이슈는 즉각 대응을 바로바로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코멘트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입법과 관련되어서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입법이 미뤄진다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봐가면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물적 분할을 서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주분들이 이미 지금 현재 연합을 해서
회사에 대응도 하고 소송도 걸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동합개미들이 대폭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늘어나면서 그나마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멘트라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뭉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에 버금갈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DB 하이텍과 같은 종목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B 하이텍 여러분 실적 보고 괜찮을까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보시고요. 오늘도 세 가지 사방실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